7편이 424쪽까지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수록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용은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개발론에 합쳐가지고 지문으로 이용은 한두 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개발론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용하고 개발에서 보통 한 2문제 아니면 3개가 나와요. 그리고 관리에서 1문제, 마케팅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나오는 게 4개 아니면 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문항수가 크게 줄었죠. 관리에서도 안 나오고 마케팅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 개발론에서만 2문제가 나오고요. 작년에는 아주 비중을 좀 적게 출제했는데 올해는 아무리 안 나와도 4개 아니면 5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7편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1, 2월에 수업하는 내용이나 3, 4월에 하는 거나 5, 6월에 하는 거나 첨가될 게 전혀 없어요. 내용이. 아주 쉽거든.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도 정해져 있고 쉽기 때문에 1년 중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 2월에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3, 4월에 한 번 하고 5, 6월에 한 번 해주고 2번 다뤄주는데 전혀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여러분이 책이 깨끗하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제가 줄만 딱 쳐주고 가는데 줄만 쳐주고 딱 넘어갈 테니까 빨리빨리 따라와야 된다. 알았죠? 빨리 따라와. 그다음에 이용, 1절에 이용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오는데 이 이용에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용어가 집약도라는 용어인데 이건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집약도는 토지의 면적에 노동이나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 그러니까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이제 집약도로 하는데요. 토지를 우리가 적게 이용하고 자본의 투명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집약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죠.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하고요. 집약적 토지 이용, 집약적 이용이라 하고 반대로 이제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을 조방적 이용이라 한단 말이에요. 조방적 이용. 그런데 도심은 뭐지? 도심은 외곽하고 비교를 해볼 때 지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도심은 지가가 높으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토지를 적게 사용하고 거기에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가면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지의 양이 적고 자본의 증량이 많아지면 집약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도심부가 토지는 어떻게 이용된다?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요. 외곽으로 가면은 지가가 아주 싸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자본의 투명이 적어지죠. 또 집약도가 낮아져요. 외곽은. 그래서 외곽 지역이 집약도가 낮게 토지죠. 그러니까 외곽이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이 되고 도심이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됩니다. 집약도가 높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집약적으로. 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 이 토지라는 거는 생산이 안 되잖아요. 생산이 안 되고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한정된 토지를 흡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항상 조금만 이용하면서 그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가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이 어떤 특성? 부정성 때문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야. 작년에 토지의 특성에서 한 문제 나온 게 그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토지에서 소유욕이 발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게 뭐야? 토지가 귀하기 때문 아닙니까? 생산이 불가하고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부정성 때문이다. 이게 한 문제로 나온 거다. 그것 때문에 이 집약도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집약도라는 용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가로 4번에 입지, 잉여. 빨리빨리 따라와. 찾았어요? 입지라는 말은 위치라는 뜻이에요. 위치. 잉여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입지, 잉여는 위치가 양호해서 발생하는 이익 이런 뜻이에요. 위치 또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치가 좋아서 생기는 이익, 이걸 입지잉여라고 하는데 이 입지잉여는 위치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양호하면 입지잉여가 커지고 입지 조건이 불리하면 입지잉여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입지잉여는 100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입지잉여가 100이라는 말은 위치가 좋아서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뜻이겠죠. 또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고 0이면은 위치 때문에 생기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입지잉여가 마이너스면 위치가 좋지 않아 손실이 초래된다는 뜻이겠죠. 자, 용어 한 개 알아야 되는데요.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을
한계 입지라고 한다. 요 용어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한계 입지란 입지가 0이기 때문에 초가 0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입지가 0이 되는 지점을 한계 입지라고 하고요. 큰 4번 지가 구배 현상. 지가 구배. 지가가 외곽을 해서 점점 하락하는 것. 자, 한 도시의 지가는 도심부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점차 하락을 하는데 이 도심부가 지가가 워낙 높으니까 지가 수준이 높고 외곽으로 조금만 이탈하잖아요. 뚝 떨어져 버려요, 지가가. 그리고 또 외곽으로 더 나간다? 그럼 지가가 더 떨어지는데 지가가 이게 하락하는 폭이 도심이 워낙 지가가 높아서 하락폭도 가장 크고요. 외곽으로 지가가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서 지가가 점차 하락해 가는 거죠. 이렇게 도심의 하락폭도 가장 크면서 이 하락폭도 점점 감소해 가면서 지가가 외곽을 향해서 점차 하락해 가는 이런 현상을 지가 구배 현상.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점차 하락하는 현상. 이걸 구배라는데 이 구배라는 말이 떨어지는 정도 이런 뜻이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지가 구배라고요. 5번 스프롤 현상.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외곽을 향해서 점차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도시가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질서도 없이 찔끔찔끔 파헤쳐 간다는 뜻이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스프롤은 도시 외곽 지역이 중심부가 아니고요. 도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난개발 현상입니다. 외곽 지역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파헤치는 외곽의 난개발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롤은 주로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 소홀하게 수립됐기 때문에 토지를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저밀도 연쇄개발 현상,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 비지적 현상, 뭐 간선도를 따라서 확성되는 현상, 매크로조 스프롤, 마이크로조 스프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프롤이 저밀도 연쇄개발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 고밀도 연쇄개발. 저밀도는 한미적 밀도 이하로 인접지역을 계속 잠식하는 거고 고밀도 연쇄개발은 한미적 밀도 이상으로 인접지역을 잠식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외곽지역을 잠식해서 난개발을 하더라도 건축 밀도가 3층, 4층 같으면 그렇게 지어서는 안 돼. 30층, 40층으로 그냥 건축 밀도를 훨씬 초과해서 막 난개발을 해가잖아요. 이렇게 한미적 밀도 이상 수준으로 인접지역을 계속 잠시에 들어가면서 난개발이 외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져가는 걸 스포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6번에 침입적 토지 이용. 뭐 이렇게 자주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침입적 토지 이용 또는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침입적 토지 이용은 침입하고 개성을 합친 거다. 그러니까 침입은 어떤 현상이, 어떤 활동이 특정 지역에 침투에 들어갔다. 그걸 침입이라고 해요. 특정 활동이 어떤 지역에 침투에 들어가서 침입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킨 걸 개성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활동이 침투에 들어가서 종래에 있던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침입적 토지 이용 또는 전이 현상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빨리빨리 따라와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된다는 거죠. 직장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도심에 있죠. 근데 직장이 있는 도심에 주택을 마련하려니까 주택 가격도 너무 높고 집가수도 워낙 높으니까 이 주택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심은 또 주공간수는 쾌적하지 못하죠. 환경도 악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제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도심지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면 있는 걸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그럼 외곽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장만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외곽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직주분리를 하는데요. 이 직주분리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간의 도시를 보면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바글바글 합니다. 도심에. 근데 저녁에 야간에 퇴근 시간 이후에 딱 보면 전부 주택을 짜서 외곽지역으로 이탈해버리죠.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거야. 야간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리더라다. 이게 바로 뭐야? 공동화 현상이고, 모양이 도넛처럼 생겼다. 도넛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동화라든가 도넛 현상이 직주분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외곽 쪽에서 전부 잠자리를 마련하죠. 외곽 쪽이 베드타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베드타운이. 외곽의 침상 도시화. 이게 바로 직주분리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직장과 주거를 분리했으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역을 오가면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오죠.
직장과 주거지역을 가까이 두고자 한다. 그걸 직주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외가로 나왔던 인구가 도심으로 다시 회귀에 들어오니까 도심의 공간은 한정됐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다.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택을 짓더라도 10층짜리를 20층, 30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죠. 바로 직주 접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건물의 고층 현상입니다. 건물 고층화. 그 건물 고층의 일환으로 도심에 있는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그전에 재건축, 재소, 고급주택이 딱 들었으니까 종류의 낡은 주택에 저속히 거주할 때는 도시가 마치 죽은 듯 했는데 이 고급주택의 고속히 유지에 들어오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듯 하면서 생동감이 들어요. 이게 도시가 다시 회출을 했다.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는 거야. 도시 회춘화. 그러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도시 회춘화라든가 건물의 고층 현상이고 직주 분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화 현상이나 외곽의 침상 도시화. 그러니까 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은 종종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요. 직주 분리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뭐고 또 직주 분리의 결과 발생하는 게 뭐냐.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 8번에 한기제 집값지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 나중에 토지 이용해서 한기에서 다룰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개발론 431페이지가 모르겠다. 개발론.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7편은 이 개발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개발론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거. 개발론에서 제일 중요한 학자가 누구냐? 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워포드. 이 워포드가 개발의 아버지입니다.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개발을 7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433조 가시면 개발의 7단계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몰라, 하여튼 있어요. 워포드는 개발은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이디어 단계. 그리고 구상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타당성 분석이 7단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타당성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뒤에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이 실행 가능성 분석인데요. 이렇게 타당성 분석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두 개를 구분하는 포인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될 비용과 수입을 계략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수입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검사하는 거고, 그리고 실행 가능성 분석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입과 비용을 검토하는 거예요. 요 단어를 가지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인지 실행 가능성 분석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봤더니 대충 수입과 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죠. 그럼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기 전에 미리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부지 매입 단계가 타당성 분석의 두 단계 사이에 있다. 이걸 알아야 순서를 맞추게 된다요. 부지를 빨리 서둘러 매입하거나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니까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부터 확보하고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검토하죠. 실행 가능성을 분석한 후 자금을 차입하는 금융 단계. 자금 차입이 끝나면 건물 짓겠죠. 건설 단계.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 임대해야죠. 마케팅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7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뭐야? 완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는 거죠. 건물이 완공된 후에 되니까 건설 단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분양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계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실제 마케팅을 마무리 단계부터 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요. 개발업자가. 그래서 마케팅은 사업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초기부터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 포인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를 익히는 거다. 이 개발의 7단계 순서 자체를 한 문제로 냅니다. 우리 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금도 몇천억씩 몇백억씩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러시안 캐시 이런 데 가가지고 20 몇 %씩 이자 주고 빌려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달러 돈 빌려갖고는 금융기 하나서 싼 이자를 빌려야 될 거 아니야. 부실금융으로 돈 빌려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면 안 돼. 머리를 갖다 따서 외워야 봐. 아예 부실 금융으로는 건설마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 아예 부실 금융으로 건설마 이렇게 해서 외우면 7단계 순서 외울 수 있어요. 개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가 워포드라고 하는데 이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워포드의 개발의 위험 세 가지 역시 중요합니다.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인 관계나 사법적인 관계 때문에, 공법이나 사법적인 관계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를 하지 않는다, 개발 계획이. 또 사법적인 관계에서 뭐 소유권 분쟁의 야기될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했을 때요, 공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업자가 허가를 못 받는다. 그만큼 위험한 게 없겠죠.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공법적인 관계나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인 관계로 인해 불허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이 바로 법률 위험인데, 이 개발업자가 법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줄 쫙 쳐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대로, 수립된 계획대로 개발을 하니까 난개발이 야기될 염려도 없죠.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없고, 또 토지 이용 계획과 합치되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법적이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소지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법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이거 최근에 2년 연속 나왔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시장 위험은,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개발업자에게 부담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인데, 예를 들어서 개발 전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수요가 감소해버렸어. 그럼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해?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생기겠죠? 또 미분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분양가를 인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양가가 하락함으로써 손실이 아주 크게 생길 수밖에 없죠. 미분양이라든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하락해서 개발업자에게 손실이 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인데요. 이 시장 위험이라는 게 초기 단계가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도가 없을 때는 위험도 높아요. 근데 완공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시장의 변화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항상 시장 위험은 초기가 높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구조가 되죠. 근데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의 가치란 진척도가 없을 가치가 없어. 완공이 100%에 가까이 가야 가치가 상승하겠죠. 근데 이게 위험이 워낙 초기 단계가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바로 위험이 높은 초기에,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버려라 이 말이야. 매도해서 미리 이제 선부장을 해서 매수인을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요 시점에서 이제 매수인을 확보해서 매도를 하면 완공할 때까지 위험을 매수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길인데, 다만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수인에게 위험을 떠넘겼어. 그죠? 그러나 사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은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위험은 매수인에게 떠넘기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사업 초기의 부동산을 매도해라. 그렇게 해서 선분양을 하는 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고요.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상승해서 야기되는 위험인데, 예를 들면 개발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거나 또는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화되면 원가 압박을 받으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개발 기간 중 비용이 상승해서 야기되는 위험이 말 그대로 비용 위험인데, 이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뭐냐? 개발업자가 시공사하고 약정을 하는 거야. 개발업자가 시공사한테, 야, 내가 니한테 최대로 계약금을 걸게. 계약금을 최대로 5억까지 걸 테니까 5억 한도 내에서 개발 사업을 완성해라. 이렇게 해서 최대로 계약금을 걸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인데요. 계약금을 이제 최대로 5억까지 걸었잖아요. 근데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돼가지고 실제로 비용이 6억이 소요됐단 말이야. 그럼 계약금을 초기해서 6억이 들어갔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1억씩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대 계약 보증 계약이에요. 그러면 추가 비용을,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게 떠넘겼죠? 그러니까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 다만 이제 비용 위험은 최소화 되지만 시공사도 그죠?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높은 계약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높은 계약금을 요구를 하니까 계약금을 높게 지불하는 만큼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거야. 아니? 예상보다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계약금을 높게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비용 위험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선무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임을 실수하는 방법은 최대 가격 보정계약을 체결하는 것. 전부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이 무엇보다의 개발의 위험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 구분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4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으로 갔어요. 이 개발론에서 타당성 분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개발 7단계에서 무엇보다는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에 걸쳐 타당성을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 이 7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당성 분석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거의 1순위로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는 건데요. 타당성 분석은 5단계설이 있고 2단계설이 있어요. 원래 타당성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성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등으로 해서 분석이 5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요 5단계설이 있고요. 그리고 요 5단계 중에 앞에 3단계를 합쳐서 시장 분석, 뒤에 2단계를 합쳐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서 타당성 분석을 이렇게 2단계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2단계설하고 5단계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본전은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순서예요. 왜 그러냐? 이 타당성 분석은 앞단계 분석이 진행되지 않으면 앞단계 분석에서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분석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어긋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5단계 먼저 순서도 기억하고, 그리고 2단계로 나올 때는 뭐부터 해라?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당성 분석은 선 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 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개발업자가 이제 타당성 분석할 때 각 단계에서 뭘 분석하는 거냐, 요게 이제 초점이 되겠죠. 자, 어떤 개발업자가 지금 울산 요 남구 지역에 있잖아요. 내가 빌라를 한번 공급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다고 치자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개발할 대상 지역이 울산 남구 지역이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이 과연 개발 사업을 할 만한 지역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바로 이 지역 경제 분석은 내가 개발할 대상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수준이라든가 또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고용 상태라든가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서 이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 지표를 분석해가지고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 대상 지역이 빌라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가 이걸 판단해내는 겁니다. 이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 뭐 인구 수준이나 소득 상태라든가 고용 정도를 보니까 충분히 빌라를 소화하기에 합당한 지역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걸 시장 분석이라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남구 지역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1,000호 정도 발생했어. 근데 현재 공급된 양을 딱 보니까 200호밖에 공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아직 800호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800호나 부족한데 이 중에 내가 100호 정도만 공급한다면 이건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이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측정해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 이게 말 그대로 시장 분석이고요. 그 시장 분석에서 수요 공급을 측정해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공급할 양이 어느 정도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이냐. 매매 임대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 말이야. 매매 임대 가능성. 즉 분양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미분양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시장성이 높다는 거고요. 미분양이 많이 남을 것 같다. 미분양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시장성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총량적인 경쟁력도 파악하고요. 또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도 측정하고 그리고 매매 임대 가능성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잘 팔릴 것이냐. 여기까지를 딱 판단해 보니까 이거 충분히 사업이 할 만하다. 그런 판단이 안 쓰나? 그럼 여기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것이냐. 이 수익을 측정하고 수익이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투자 분석 등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이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요 앞에 3단계까지를 시장 분석, 또 뒤에 2단계를 경제적 분석이라고 해서 2단계로 나누게 돼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나눌 때 이 앞에 시장 분석의 핵심은 뭐냐? 시장 분석은 바로
지역의 경제지표도 파악하고요, 시장상도 측정하고, 또 분양 가능성 등도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사업이 과연 채택 가능한 사업인가를 판단해 내는 거예요.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분석이고, 시장 분석에서 사업이 충분히 이 시장에서 할 만하고 채택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럼 이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 분석은 5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 2단계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각 단계에서 뭘 분석해내는 것이냐, 그리고 특히 순서부터 익혀야 되겠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 분석은 다른 건데요. 수요 공급 상황을 파악하는 게 시장 분석, 매매 임대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시장 분석이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큰 5번에 신개발과 재개발을 하면, 신개발은 큰 의미가 없다. 그건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고, 재개발이 중요한데,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요. 보전 재개발, 4가지로 나눠요. 보전, 그리고 수복 재개발, 개랑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맨 위에 있는 보전 재개발이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고요. 이게 아래로 향할수록 적극적인 유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절행적인 재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보통 재개발한다 그러면 기존 건물 다 재개해버리고 새로 건물 짓죠? 그게 철거 재개발이잖아요. 그죠? 재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재개발을 합니까? 공법에서 이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배웠나? 배웠어요? 그 주관경 정비법에 정비법에서 정비 사업이 3가지가 있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과도하게 아니고 그냥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주거 환경은 양호하나? 기반시설은 참 양호, 주거 환경,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뭐가? 공동주택이죠?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제? 그렇잖아.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뭐 해야 돼? 건물이 노후화돼갖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그걸 전부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데, 이 노후불량화가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재개발이죠. 그게 이제 보전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보전 재개발은 예방 측면에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인데, 지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노후불량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요 말이 들어가야 돼. 노후불량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측면에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을 보전 재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노후불량화 되면은 노후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한단 말이야. 노후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하여 기능을 정지시킨다. 이게 이제 수복 재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량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농도가 짙은 거죠.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해 기능을 정지시킨다.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는 게 일종의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이에요. 철거하기 전에 아직 건물이 쓸만하다.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죠. 그게 개량 재개발이고요. 철거 재개발은 기존 시설물을 완전히 만다 제거하는 거지. 완전히 딱 밀어버리고 새 건물 짓는 거. 우리나라는 대부분 철거 재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선진국은 건물의 수명이 아주 길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수복이나 개량 재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재개발 방식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수복 재개발하고 개량 재개발, 요 2개를 구분하는 게 초점이야. 노후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하여 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수복,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첨가하여 시설, 기능 정지시킨다. 확장, 개선, 첨가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개량하는 게 떠올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4가지는 이제 어떻게 재개발을 시행하느냐, 시행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그리고 개발된 용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합동 신탁 방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단순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력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고 또 사업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고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이익 기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겠지. 그런 권리 불변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이 바로 단순 개발 방식이 되어 있고요.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그죠? 이 환지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재교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줄 때 간보일만큼을 빼버려 주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거의 간보일이 한 40, 50% 되니까요. 반 정도로 줄어버린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소유권이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권리 축소에 대한 사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수 방식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수용이죠. 보상금을 주고 시행자가 전면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수용은 보상금 받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니까 그지? 권리 소멸에 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죠. 혼합 방식은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합친 거고죠. 그리고 이제 합동 방식은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합동으로 전부 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신탁 방식은 나중에 민간 방식에서 나옵니다. 민간 개발 방식에서 신탁 부의 기초로 두고 토지를 신탁해서 일정 기간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인데 요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권리의 변환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단순 개발 방식은 권리 불변, 환지 방식은 권리 축소, 그리고 매수 방식이 권리 소멸에 대한 방식이다.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큰 6번에 택지 개발. 택지 개발. 택지를 개발한다는 말은 뭐예요? 택지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하는 토지를 택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택지를 개발한다는 말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 택지 개발의 주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정부 주도에 이루어지는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이나 민간개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공영개발은 나중에 한번 그냥 간략하게 들으면 되는 거고 이건 뭐 별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민간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민간개발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7번에 민간에 대한 토지개발 방식에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민간에 대한 토지개발 방식 상당히 다채롭게 많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은 제가 한 개 그 민간개발 방식을 전부 설명하는 데만 아마 30분 정도 30분을 가야 되겠다, 이거는요. 워낙 다채롭고 방식이 많았어.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남아있는 거요. 민간개발 방식 정리하고, 뭐, 민간 유치, 자본 유치 방식하고, 그 다음에 관리로 마케팅, 뭐, 거의 다 정리하는데 1시간 안 걸립니다. 한 30, 40분 하면 다 끝날 거고요. 7편은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포인트는 줄을 쳤죠? 그 중심으로 읽으면 돼요. 내용 첨가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살을 조금 붙일게 오늘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한다고 한 거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을 좀 빠르게 한 거죠. 3, 4월에는 천천히 하면서, 그죠? 말을 아주 천천히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책을 혹시 읽을 때는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포인트만 조금 읽어보면 되고, 뭐, 안 봐도 상관없어. 3, 4월에 가서, 책은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 이론이 끝나면은 8편이 감정평가론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어려운 영역으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재에서 정말 이게 이제 최고 어려운 거죠. 감정평가가.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용어들 자체가 아주 생소하면서 상당히 난해한 영역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3월 1일 날 2주 정리하면은 또 1, 2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수업하는 첫 기본 이론이 다 끝나겠네, 그지? 3월부터 물론 첫 전도가 나가겠지만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의 이 감정평가론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이거는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고는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수업 빠지지 말고 오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1, 2월 과정도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2주 남았는데, 1월 초에 숙제 내는 거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이제 2월 말에 진도가 다 끝나면 또 숙제 제출하실 거죠? 써보노트, 그죠? 제출하셔가지고 다 검증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월 첫 주에, 3월 1일 날 진도 끝나면 3월 8일 날, 3, 4월 첫 주 이제 중급 이론이 진행되는데요. 이론 진행하기 전에 3월 첫 주에는 1, 2월 수업을 얼마나 잘 받아들는지 모의고사를 한번 칩니다. 3월 8일 날. 알았죠? 네. 수업 중에 개론, 전 과목 다 치는 게 아니고 개론만. 알았죠? 아주 쉽게 문제를 냈는데 어저께까지 냈는데 내가
어제까지 19문제 냈다, 지금. 19문제 지금 내고 있는 중이다, 문제를. 내고 있는 중인데, 19문제까지 내놨는데, 쉽게 내려고,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제가 1개월에 얘기하지 않은 거 절대 안 놉니다. 1개월에 수업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 1, 2월달에 강조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3, 4월 중급 이론을 제대로 소화를 시키려면은, 1, 2월 수업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8일 첫 진도 나가기 전에, 민법도 이제 3월 6일 되면 첫 진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중급 이론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1차 과목은 서브노트를 만들어야겠고, 2차 과목도 중요 포인트를 읽고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철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2차 과목을 이걸 철을 했으면 2월 말에 딱 되면 그 철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철한 거,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철한 거 있잖아. 정리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어보고. 1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과목도 서브노트 한 거 있잖아요. 그 서브노트를 중급 이론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훑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 이론 수업을 들어와 봐요. 귀에 정말 쏙쏙 들어와요. 내가 아는 걸 하고 어떤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중급 이론 들어오죠. 1월 달에 처음 들을 때나 3월 달에 또 들을 때나 똑같습니다. 저 새끼 뭔 소리 하고 있는 저거.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다. 알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한 번 수업했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서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 2월 달에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각 과목마다. 그걸 처음부터 한번 쭉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